2월 달부터 보면 전체적인 움직임들이 되게 급변했던 부분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원래 좀 되돌아가 보면 네. 그러니까 2월 전까지는 이제 시장에서 올해 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치가 그렇게 높지 않았었거든요. 그러면서 시장과 연준 간의 괴리가 꽤 있었어요. 그러니까 연준은 세게 말하고. 네, 연준은 올 연말에 5.1% 가야 돼라고 얘기를 했고 시장은 그렇게 보고 있지 않았었거든요. 그러니까 대략 괴리가 한 0.5%포인트 정도 내외 나 있었는데 근데 이제 2월 달에 발표되는 지표들, 경제 지표들, 특히 고용이나 물가, 소비 이런 지표들이 너무 잘 나온 거죠. 이제 거기에다가 지난 이제 겨울에 미국의 날씨가 좀 따뜻하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밖에서 많이 돌아다니기도 하고 이제 몇 가지 좀 재정적인 이벤트들도 있긴 했었거든요. 뭐 건강보험 급여가 다시 들어온다라든지 이제 그런 이벤트들로 인해서 소비에 대한 여력이 확 늘어나게 된 거죠. 물가 안 잡히겠다. 네, 이거 심상치 않다. 이제 그러면서 지표들이 세게 나오니까 시장에서도 이게 아니네, 아닌가봐 하면서 이제 예상치를 올렸어요. 이제 그러면서 점차 연준의 기대치하고 맞춰가는 그러면서 약간의 괴리가 좀 좁혀지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났었거든요. 네. 그리고 그 정점은 3월 초에 있었던 그 파월 의장의 의회 청문회에서 2월달 경제 지표가 너무 세게 나왔다. 그래서 우리 좀 더 금리 올릴 수도 있다. 올리는 속도를 높일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시장이 그때 절정이 50bp 인상에 대한 얘기였었죠. 이번 이제 이번 이제 FOMC 회의에서. 그런데 이제 그게 확 이제 뒤바뀌게 된 사건들이 최근에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은행 사태들이고요. 이제 특히나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실리콘밸리 은행이라든지 뭐 시그니처 은행 그리고 그 앞단에 뭐 실버게이트 이런 은행들이 세 개가 연달아서 이제 청산이 되는 과정들이 발생했었죠. 그러면서 이제 기대치가 확 낮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관건은 그거였죠. 금리 인상 하냐 안 하느냐. 네, 안 할 수도 있다. 안 할 수도 있다에 대한 얘기들이 있어요. 특히나 이제 주요 투자은행 중에 골드만삭스라든지 웰스파워 같은 주요 IB들 중에서도 금리 이번에 동결할 수도 있다라는 의견이 나왔었거든요. 심지어 노무라에서는 25bp 인하할 수도 있다라고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완전 틀렸네요. 제가 알기로 노무라만 인하를 예측했죠.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금리 인하나 또는 동결을 하게 되면 시장의 불안 심리를 좀 더 가중시켜 줄 수도 있다라는 아마 연준 내부에서 이런 컨센서스가 형성이 됐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간밤에 이제 FOMC 결과도 나오긴 했지만 가장 중요한 게 일단 앞에 세 개 은행이 청산됐음에도 불구하고 어찌됐건 빠르게 갈무리를 했잖아요. 어찌됐건 위기를 좀 진화를 했잖아요. 초기 진화를. 확산되지는 않았죠. 더 이상 확산되지는 않기는 했죠. 지금으로서는. 초기 진화를 했기 때문에 일단 연준과 재무부 입장에서는 우리 미국의 금융 시스템은 상당히 안정적이다라고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된 거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음 포커스가 역시 다시 물가였고요. 그래서 파월 의장이 얘기한 가장 서두에서도 얘기했던 거는 역시 물가 안정을 위해서 연준이 해야 될 일이 여전히 남아 있다라는 부분을 강조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이번에 25bp 인상을 했는데 다만 시장에서는 이번 인상이 거의 막바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미국의 기준금리가 5%인데 올 연말 예상되는 기준금리가 대략 4.25%이니까요. 그러면 앞으로 25bp씩 한 3번 정도는 인하할 수 있는 부분을 시장에서는 일단 반영을 하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내린다고요? 네. 연준에서 내린다는 얘기는 안 하잖아요. 내린다는 얘기는 안 했죠. 그리고 심지어 올해 연말 기준금리 전망은 5.1%로 뭐 유지를 했지만 내년 예상치를 기존의 4.1%에서 4.3%로 올렸거든요. 뭐 이거 일단은 뭐 이건 내년 이야기니까 당장 올해도 이제 어떻게 될지 되게 불확실한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일단 시장 이번에 그런 고민의 흔적들이 좀 보였던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어떻게 시장에 좀 뉘앙스를 보낼까, 시그널을 보낼까에 대한 부분들은 좀 고민의 흔적들이 그런 데서 좀 나타난 것 같아요. 시장과 그러니까 연준의 기대치가 올 연초에 컸다가 줄어들었다가 오히려 시장이 좀 더 연준보다 더 세게 보기도 했었죠. 일시적으로는. 그런데 이게 최근 2주 사이에 은행 사태로 인해서 오히려 또 다시 한번 또 이렇게 역전. 다시 이제 벌어진 상황이 된 거네요. 근데 파월 의장이 올해 금리 인하는 없다라고까지 말을 했는데 그래도 인하를 예측하신 이유는? 제가 예측한 건 아니고요. 시장이 일단 그렇게 보고 있는 거고. 파월을 별로 안 믿나 봐요. 가장 중요한 거는 그거죠.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높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일반적으로 보는 소비자 물가
상승률만 놓고 보면 일단 전년 대비 6%나 되고 있는 상황인 거니까 여전히 높잖아요. 연준이 생각하는 2%보다 높은 수준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 인플레이션을 잡는 게 가장 우선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연준이라고 하는 곳이 두 가지의 의무, 책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듀얼 맨데이트라고 하는데 하나는 이제 물가 안정이라고 하는 게 있고 하나는 이제 고용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결국엔 이 두 개를 베이스로 해서 금융시장의 안정을 도모하는데 지금 연준의 입장에서 보면 일단은 금융시장은 안정적이야. 우리 시스템은 괜찮아. 우수해, 괜찮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게 물가야. 그래서 이 물가를 잡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으니 적어도 올해 금리 인하는 없어라고 하는 메시지를 보내긴 했죠. 하지만 시장은 좀 그렇게 보고 있지 않은 상황인 것 같고 이제 그런 부분에서 약간의 시장이 바라보는 이제 문제의 인식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문제점들이. 네. 근데 그래서 우선 그것만 보면 시장은 이제 파월의 말을 잘 믿지 않는다라고 봐도 될까요? 명확하게 뭔가 메시지를 강하게 던진 적은 없었어요. 네, 그러니까 뭔가 항상 그 중간에서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난밤에 저는 그걸 쭉 보면서 느꼈던 거는 이번에도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계속해서 금리 인상은 하겠지만 시장이 바라는 것처럼 인하에 대한 그런 얘기들을 안 했었고 그리고 은행 시스템 문제 있냐 없냐에 대해서 여러 차례 질문했음에도 불구하고 은행 시스템 문제 없고 유동성 충분해라고 했고 혹시나 근데 입장에서 중앙은행장 입장에서 야 유동성 문제 있고 야 은행 시스템 우리 위험해 이러면은 그 말 한마디로 은행이 넘어갈 것 같은데요.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파월 의장도 뭔가 명확하게 메시지는 던지지 않아요. 다만 근데 제가 간밤에 봤을 때 좀 유심히 들었던 부분 중에 하나는 뭐였냐면 어찌됐건 그동안에는 이 은행 위기가 발생하기 전에는 미국 경제 견고하고 시스템적으로 괜찮다라고 하는 게 거의 뭐 기저에 깔려 있었는데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뭔가 미국 경제에 균열점이 생겼구나라고 하는 게 이번에 나타났다라고 하는 거고요. 네. 이제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이 하나가 이제 발생을 했고 미국 경제에 균열이 생겼잖아요. 근데 네. 간밤에 봤던 부분 중에 제가 유심히 봤던 부분은 뭐냐면 가계와 기업이 그러니까 어찌됐건 지금 이 은행 사태로 인해서 신용 여건이 되게 강화가 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강화가 된다라고 하면 말은 돈 잘 안 빌려준다. 네. 그러니까 가계와 기업이 은행 문턱을 그러니까 은행이라고 하는 거는 팬데믹 기간에 우리가 정말 가기 쉬웠잖아요. 네. 또 돈을 쉽게 빌릴 수도 있었고 그런데 이제 그게 더 어려워졌다라고 하는 거고 네. 그 결과 미국 경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라는 부분을 언급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 이 부분을 좀 유심히 봐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돈 못 빌려서 물가가 좀 안정될 수도 있다. 뭐 이런 뜻인가요? 아니면은 위험할 수도 있다. 궁극적으로는 그럴 수도 있죠. 궁극적으로는 그럴 수 있는데 그러면 그러니까 가계와 기업들의 신용 여건이 강화가 돼서 이게 경제로 영향을 미치는 데까지 그 중간 과정들이 있을 거잖아요. 네. 그 중간 과정들을 우리가 이제 잘 봐야 되는데 이제 가장 극단적으로 볼 수 있는 게 고용 관련한 부분들이 있을 거고요. 물론 이제 간밤에 고용과 관련해서 얘기하긴 했지만 고용 시장이 이제 악화가 될 수도 있고 또는 산업 생산이나 경제의 전체적인 이 총량 자체가 둔화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이런 부분들로 본다라고 하면 저는 이제 더 이상 물가는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다라고 보고 있어요. 네. 그래요? 네. 문제가 다른 게 된다는 말씀인가요? 네. 고용 시장이 악화되거나 뭐 이런. 이거는 앞에서 지금 물어보면 안 돼. 나중에 핵심이니까 좀 뒤에서 다시 여쭤볼게요. 네. 간밤에 점도표도 또 나왔죠. 네, 점도표 나왔는데 크게 뭐 의미 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그래요? 크게 의미 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일까요? 저희도 뭐 그냥 여쭤보는 거에 나와서 여쭤봤어요. 네. 일단은 뭐 지금 올해 연말 전망은 5.1%로 동일하게 유지가 됐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년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4.1%에서 4.3%로 높이기는 했다. 그러니까 지금 계속 얘기했었던 그러니까 높은 금리 수준을 오랫동안 유지할 거야라는 그 기조를 이 점도표에서 좀 확인을 해주긴 했지만 일단 이번에 좀 경제 성장률 전망 자체는 좀 올해 같은 경우 소폭 둔화시키는 이런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네. 그리고 또 실업률 같은 경우도 보면 여전히 지금 3.6%인데 올해 연말에 4.5%, 내년 연말에는 4.6% 이렇게 좀 전망을 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경기 흐름은 좀 슬로우 다운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부분을 좀 이 점도표에서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저 점도표 볼 때마다 저 옆에 실명을 적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들이 되게 이름 공개 안 된다고 너무 그냥 이렇게 막 찍는 거 아닌가.
이렇게 실명을 딱 써놓으면은 아 내가 저번에 틀렸었지 이런 반성도 좀 하고 비난도 좀 근데 받고 이제 이래야 되는데 대다수의 사람들은 저희가 이제 뭐 대다수는 거의 의견이 좀 중립적으로 나오긴 하지만 네. 약간 좀 튀는 분들이 그쵸, 있잖아요. 네. 네. 그런 분들 저희가 대략적으로 그분들의 인터뷰나 발언들을 통해서 좀 아.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긴 합니다. 누군지 그렇죠, 대략적으로 그렇죠. 아실 네. 수 있다. 이게 왜냐하면 네. 그 연준 위원들 내에도 보면 성향별로 따라서 그쵸, 네. 그러니까 뭐 비둘기파적이냐 또는 외파적이냐 이렇게 성향별로 따라서 이제 저희가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네, 구분져서 대략적으로 네.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점도표도 나중에 보면 사실상 안 맞는 경우가 아, 굉장히 많아요. 맞은 경우가 별로 없었던 것 맞죠. 같은데요. 그럼요. 네. 전망이잖아요. 네. 그 물가가 아직 높은 수준이잖아요. 물론 네, 이제 맞습니다. 뭐 내려갈 거라고 믿습니다만은 그래서 물가 2% 맞추는 거 대신에 우리 한 3% 정도로 물가 기준을 올리는 게 어떠냐라는 얘기가 몇 달 전부터 나왔던 것 같은데. 네, 지난해부터 계속 이제 네. 얘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음, 그거는 그냥 마이너한 얘기인가요? 네. 아, 주류에서 얘기를 하는 정도는 아닌 것 같고 확산되지는 않는군요. 아마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도 이제 작년에 그 이제 서울에서 했던 한 포럼에서 질문을 한 적이 있는데 네. 항상 똑같은 대답이 뭐냐면 그거는 연준의 신뢰에 대한 문제 그리고 그거는 연준을 떠나서 각국 중앙은행에 대한 신뢰에 대한 문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본다라고 하면 저번에 저희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 같은 경우에도 네. 기자회견 당시에 2%를 3% 또는 4%로 바꾸는 거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생각하느냐. 기준을 바꾸자. 네. 그거는 뭐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고 또 하나는 또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그거는 이제 중앙은행의 신뢰와 관련한 문제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아마 네. 그 부분은 뭐 지금 당장 얘기가 될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일단은 지금 현재 급선무인 이 물가 상승을 좀 잡고 난 다음에 네. 물가를 좀 안정화시키고 난 다음에 나중에라도 좀 공론화될 여지는 좀 있지 않을까. 이게 다 지나가고 나서. 네. 네. 그래요. 네. 근데 이제 사람들이 흔히 하는 얘기가 지금 한국과 미국 금리가 역전이 네. 됐잖아요. 기준금리가. 게다가 이번에 미국은 또 올렸어요. 네. 우리는 동결을 했지만 네. 앞으로 뭐 우리나라에 투자했던 돈이 이제 미국으로 빠져나가지 않을까. 그게 속도가 좀 빨라지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는데 뭐 여기에 대한 논란도 있어요.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지금 역대 최고차죠. 역대 최고차죠. 지금 우리나라는 3.5%이고 미국은 5%이니까 1.5%포인트이니까요. 보면은 이제 기준금리 차이는 이제 역대 최고 수준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근데 이 부분 같은 경우도 보면 실제 이제 이론상으로는 자본 유출의 속도가 빨라질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는 하는데 실제 현장에서는 그런 우려는 크지 않은 것 같아요. 네, 과거에는 이제 그런 부분이 좀 큰 부분이 없잖아 있긴 했지만 네. 뭐 지금 같은 경우는 그런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게 보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왜일까요? 뭐 일단 저희가 이제 보통 자본시장의 자본 유출입 과정을 좀 볼 때 단순히 주식시장만 보는 게 아니라 채권시장도 좀 같이 보거든요. 네. 이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최근에 우리나라 채권시장의 금리 같은 경우에는 하락하는. 그러니까 채권금리가 하락한다는 거는 반대로 얘기하면 채권 가격 자체가 올라가는 과정이거든요. 그랬을 때 외국인들의 자금 유입이 상당히 채권 시장으로도 많이 되고 있는 걸 확인을 하고 있고,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자본시장 전체로 놓고 본다라고 하면, 네. 그러니까 그 외국인 자금이 그 유입 또는 유출을 봤을 때 네. 유출 규모 자체가 그렇게 크지 않더라라고 하는 거죠. 금값이 많이 올랐던데요. 네. 네. 네, 금리를 이렇게 올리는데도 금값이 많이 올리네요. 뭐 일단 상대적으로 좀 해지 수단으로 좀 보고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자금이 일단은 그러니까 금리를 올리는 과정에서 시장이 좀 불안해지는 모습들이 좀 보이다 보니까 네. 약간 이런 대체할 수 있는 네. 수단이 뭐가 있을까 하다 보니까 이제 금에 대한 수요가 좀 더 늘어나고 있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 것 같고 코인도 많이 네. 올랐어요. 같이 이제 동반해서 이제 코인이 같이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기는 하죠. 계속 그럴까요? 계속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위기가 다시 확산될 낮아질 가능성이 것 있다고 코인 보시는데. 같은 경우에는 어찌됐건 네. 지금 이제 간밤에도 보면 이 코인에 대한 그 규제는 분명히 좀 있는 상황이긴 하거든요. 네. 규제 이슈가 좀 계속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코인 시장 같은 경우에는 뭐 워낙 전체 이 주식 금융시장에 비하면 상당히 좀 소규모인 거죠. 상당히 좀 작은 비중을 좀 차지하고 네. 있기 때문에. 아니, 저는 금을 여쭤봤는데 코인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코인까지. 네, 네. 금은 지금 상당히 높은 수준인데 계속 이렇게 높을까요? 뭐 일단 금에 대한
그 수요는 계속 좀 있을 것 같기는 해요. 음. 네, 계속 가격 상승에 대한 니즈 좀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아. 보면 될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이제 위험 회피 수단으로도, 네. 그러니까 인플레 해지 수단도 되긴 하지만은 위험 회피 수단으로도 많이 좀 보고 있고, 네. 아까 말씀하신 위험 자산보다 안전 자산을 더 선호하고 있다라고 했을 때 금은 맞는 거죠 거기에. 금은 어떻게 보면 안전자산에 속한다고 네. 보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안전 하지만 자산. 비트코인은 위험 자산이기 때문에 어. 다시 내려갈 거다라고 보시는 게 맞나요? 뭐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제가 거기는 전문가가 아, 아니라서 네. 여기까지만 여쭤볼게요. 야, 이거 위험합니다. 넘어갈 뻔했어요. 예. 아, 그래요. 그래서 지금 미국의 금융기관들이 앞으로 또 어떤 데가 위험하느냐라는 뉴스가 나오는 네. 거 봐야 되고 유럽 쪽에서도 그런 뉴스가 나오면은 악영향이겠죠, 당연히. 네, 아마 금융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제 연쇄적으로 네. 다 어떻게 보면 이제 연결고리가 있는 거기 때문에 어느 한 곳이 위험한 상황들이 나오고 특히나 이제 미국 쪽이 더 위험하긴 하겠죠. 이제 그런 부분들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 네. 예, 연쇄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이제 지난 주말 이후에 나왔던 특히 이제 크레딧 스위스가 UBS에 합병되면서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그 미국 연준과 그리고 이제 뭐 스위스 중앙은행이라든지 ECB라든지 또는 캐나다, 뭐 일본, 뭐 이렇게 몇몇 5개 중앙은행인데 서로 이제 달러 유동성을 뭐 이렇게 달러 유동성을 서로 이제 교환할 수 있는 그 이제 보통 이제 달러 유동성 수합이라고 하는데 네. 이걸 이제 매주 단위로 하다가 네. 이걸 이제 매일 단위로 바꿨고 네, 바꿨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유사시에는 얼마든지 달러 유동성 공급해 주겠다라고 이제 연준이 약속을 한 거거든요. 그거는 이거는 과거 이제 위기 상황에만 항상 이제 작동을 했었던.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걸 놓고도 또 시장에서는 왈가왈부하는 거죠. 아 지금 상황이 안 좋나?라고 이렇게 또. 네. 아, 중앙은행들 긴장하고 있대야, 쟤네. 네, 그러니까요. 아, 네.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시장 주변에 지금 굉장히 좀 안정적이지는 않네요. 불안불안하네요. 네, 좀 어떻게 보면 이번에 이제 은행들이 약간 좀 넘어가는 사태들이 나오면서 약간 시장은 좀 전체적으로 좀 불안정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 특히 좀 불확실성이 좀 많이 아, 높아졌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금리만 보고 있다가 지금 이 주변의 분위기 바뀐 거를 좀 네. 확인해야 될 타이밍이다. 네. 근데 미국 주식을 갖고 계시는 네. 분들도 요즘 많이 불안해하세요. 앞으로 떨어지면 어떡하나 연쇄적으로 반응을 일으켜서 계속 갖고 있어도 되는 거겠죠? 뭐 일단 저는 중요한 질문이에요. 지금 시점에서는 좀 공격적으로 접근을 하시는 거는 좀 지양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고 좀 네. 생각을 좀 하고요. 뭐 그렇다라고 하면 이제 이게 한 번쯤은 확인을 좀 해야 될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바라보고 있는 건 이제 더 이상 연준이 금리를 올리지 못하고 오히려 이제 올해 연말에 가면 금리를 인하하는 과정이 나오게 될 거야라고 하는데 과거를 한번 되돌아보시면 항상 위기 상황은 연준이 금리를 그러니까 올리다가 멈추고 항상 인하했을 네. 때부터 그러면 인하를 왜 할까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요. 네. 위기가 오지 않으면 인하하지 않거든요. 그렇죠. 네. 그럼 그 과정이 한 번은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또 하나는 저희가 이제 작년부터 계속 얘기했던 부분 중에 뭐가 있냐면 제가 이제 국채금리나 이런 부분들 많이 볼 때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이 됐네라고 하는 부분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보통 이제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이 되면 항상 그 이후에 경기 침체가 오더라. 네. 이게 물론 이제 공식은 아닌데 과거 한번 이렇게 보니까 관리적으로 이제 그런 상황이더라라고 그렇죠. 하는 거고 보통 이제 금리는 경기를 반영한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자금 수요나 이런 부분들이 단기에 많이 몰린다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는 중장기적으로는 좀 불안한 요인들,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제 결국에는 경기 침체에 대한 뭐 시그널이 가장 잘 증명할 수 있는 지표 중에 하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그동안은 계속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10년물과 2년물 또는 10년물과 3개월물 간의 이 격차가 계속해서 벌어지는 과정을 보이다가 네. 최근 2주 사이에 급격하게 줄어드는 과정이 나타났었거든요. 네.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 중에 경기 침체를 아까 금리 인하할 때 발생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것도 역시 보면 이 스프레드가 확대가 될 때가 아니라 확대가 됐다가 가파르게 축소되는 과정 이후에 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지금 그 수순으로 하나 둘씩 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일단은 좀 공격적으로 하는 거는 지양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린 게 뭐냐면 일단은 좀 지켜보시기는 하시되 일단 요 과정을 좀 무난하게 지나가는 과정이 일단 나올 가능성이 일단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좀 지켜보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아니면은 현재 시점에서라도 일부 혹시나 이제 정리해라. 차익 실현이 되어 있다라, 그러니까 수익 구간이라고 한다면 일부 비중에 대한 조절은 좀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지금 코너 돌아가니까 야, 차 넘어갈지도 모른다. 꽉 잡아라. 야. 안 넘어갈 것 같지만은 야, 꽉 잡아 이거잖아요. 일단 제 지금.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떤 분위기인지는 대강 알겠습니다. 물론 차가 안 넘어갈 수 있어요. 안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안 넘어갈 수 네. 있지만은 일단은 꽉 잡고 계시기를. 네. 뭐 특정 어떤 섹터나 어떤 것들은 그래도 괜찮아 보인다. 이런 것도 있을까요? 뭐 일단 지금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네. 아무래도 좀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가 좀 크겠죠. 네. 네, 안전자산에 대한 니즈가 커질 수밖에 없을 것 같다라고 본다라고 하면 좀 중장기 국채보다는 네. 일단 단기 국채에 대한 비중은 긍정적으로 좀 보셔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특히 뭐 단기 국채는 뭐 신흥국, 선진국 뭐 할 거 없이 일단은 뭐 안전자산 쪽에서는 이제 단기 국채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아까 얘기해 주셨던 부분 중에 그 달러의 그 금과 네, 관련한 금. 부분들 또 하나는 항상 과거의 위기 상황에서 보면 그 전에는 뭐 엔화나 금과 같은 안전자산에 대한 니즈가 컸다라고 하면 네. 결정적인 순간에는 달러였던 것 같거든요. 네. 네, 그래서 달러에 대한 부분도 좀 긍정적으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달러 환율 높은데 지금이라도 바꿔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